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매년 열리긴 하지만 또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 수년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요. 또 많은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 또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중국발 급격한 경기 침체 우려가 또 계속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 이때쯤이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중국 양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솔직히 우리가 또 다소 막연하고 남의 일 같은 그런 것이 이 사안이죠. 오늘은 중국의 양회,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 증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NK 투자증권 서동필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무슨 이슈, 무슨 주제가 됐건 간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매체가 있습니까? 종이 매체, 무슨 방송 매체 할 것 없이.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 주간 전망대 시청자분들이 딴 데서 다 듣던 얘기나 뻔한 얘기 같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우리 세 분 모시면서 저 나름대로 조금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조금 색다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그리고 뭔가 좀 남다른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박 교수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양회 많이 듣거든요. 네. 원래 성신 양회 같은 회사 이름에 양회는 그 서양에서 온 횟가루라고 시멘트 아닙니까? 그건 아닐 거고. 네, 네, 네. 두 개? 그러니까 두 개의 회의가 회의가 열린다는 네. 이야기죠. 그래서 네. 정말 좋은 질문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방향성, 국정 운영의 철학, 어떻게 갈 것인지를 가장 짧은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고 전망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국내에는 이게 말만 양양해야지 네.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일단 첫 번째 드리면 두 개의 회의가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들어가죠.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이게 뭐냐? 일종의 국정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원로들이 모여서 자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결정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인대가 더 파워가 있는 건 맞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전인대는 그러니까 우리 전국 인민대표대회니까, 그렇죠. 국회격이니까. 앞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협. 네, 네. 줄여서 정협이라고. 줄여서 정협. 네, 네. 그래서 정협, 그다음에 전인대. 네. 그래서 이제 양회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정협이라는 게 그 전국 인민정치협상회를 줄여서 정협이란다. 네. 이게 이제 최근에도 요번에 이제 전인대 하면서도 많은 기자들이 질문했답니다. 요번에 미중 무역 전쟁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는 노코멘트 했다는 거죠. 존재감이 왜 역할을 못 하느냐 이런 말이 지금 말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전체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는 또 하나의 또 권위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또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즘 그런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전인대는 이제 국회 같은 경우죠.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먼저 정협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전인대가 돌아가는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뒤에 이렇게 사진도 있고 합니다만 저런 게 보통 전인대 회의 장면 아닙니까? 궁금한 거는 저렇게 떼거리로 모여갖고 뭐가 의사결정이 됩니까? 그 대신 일사천리로 그 찬반 투표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됩니다. 속도감 있게. 그렇다면 그 투표에 붙일 만한 내용들은 이미 진짜 실세들 사이에 어느 정도 다
정해졌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표나 두 표, 무효표 정도만 나올 뿐이지 거의 대부분은 원안대로 처리가 되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였다. 저게 많을 수밖에 없죠. 일단 나라가 크잖아요. 인구 대표가 네, 많기 때문에 네. 각 성별로 예. 군인 대표, 뭐 연예계 대표, 체육계 대표, 아하. 각 민족 대표. 이를 따져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줄이고 줄인 게 지금 보시는. 근데 본격적인 그걸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조금 이상했던 게 늘 이맘때 좌우지간 신문에 국제면에 보면은 사진이 실리거든요.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예전 같으면은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뭐 이 두 사람의 사진 나오는데 작년에는 제가 색안경 끼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 옆에서 숨도 못 쉬는 모습이었더라고요. 어느 사진을 보나. 근데 이번에 실린 사진 보니까 리커창 총리 많이 살아났더라고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작년에 저러지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시진핑 주석 앞에서 저렇게 좀 아주 터프하게 나가지 싶은 장면들도 포착되고 뭔가 좀 1년 사이에 변화가 있었나요? 변화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중국 지도부를 가리켜 가지고 보통 성장파, 개혁파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성장파라는 것은 리커창 총리를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개혁파들은 시진핑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한 새로 그 지도부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이 사람들 간에 지금 권력 암투가 있게 되는데요. 최근 중국 경제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네. 지금 임금 체불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종 데모들이 예상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그 선전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모가 일어나는 거를 외국 기업들이 가서 촬영을 했는데 시진핑 타도라는 그 피켓을 들고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험난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안에서는 뭐 그 P2B라든지 그리고 투자 금융 회사들이 파산들이 일어나면서 각 도시마다 떼인 돈을 찾아달라고 또 시위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 또 기업, 지식인 그리고 당 내부적으로도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강국 노선이 미국과의 충돌을 불러왔고 경제 정책이 잘못됐고 여러 가지 그 정책 오기 거기에다 개인 숭배 사상까지 가미해서 당에 했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지금 비판이 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인대를 앞두고서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네. 보통 4중 전에 보통 그 당 전체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한 다음에 예. 그리고 전인대를 해야 되는데 예. 소위 말해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의결 없이 리커창 총리가 바로 그 주주총회에 그 안건을 그 올린 겁니다. 전인대가 주주총회라면 예. 그 이전에 사중전회가 이사회였죠. 택인데 이사회도 그거 열리지 없이 않고 열지 바로 않고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 그 주석 같은 경우에는 네. 반대파들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사중전회를 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뉴욕타임즈가 어저께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양해 직전에 열렸던 정치국 회의 여기는 25명의 정치국원들이 들어가는데 예. 이 중에 13명이 시진핑 계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현재는 리커창 총리로 보여지는데요. 책상을 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 보는 면전에서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2월 말에 있었던 당 정치 건설 강화. 지금 소장님 그게 뉴욕타임스 보도라고요? 예, 뉴욕타임즈가 보도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프랑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당 정치 건설 강화를 위한 의견이 당에서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시진핑 국가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당내 그 정책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다. 두 번째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건 시진핑 국가 주석이 주도했던 정책인데요. 슬로건이죠. 방향이 잘못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 정치 노선을 시진핑 국가 주석이 왜곡했다. 그리고 부정했다고 당에서조차도 시진핑에 대한 반기를 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업무 보고에서 개혁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개혁 단어를 무려 107번이나 썼습니다.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단어를 썼는데요. 네.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소위 말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야기하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 개방 40주년 됐던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가 추진했던 개혁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 주석의 권위가 그만큼 떨어졌다고 보여지고 이 때문에 둘의 얼굴이 서로 굳어진 상태에서
상태에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초반부터 이거 좀 쇼킹합니다. 지금 저는 조 소장님한테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가만 지금 한번 체크 한번 하고 가야겠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 조영찬 소장님 말씀하신 이 분위기 지금 감지하십니까?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냥 현장하는데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리커창 총리가 전에하고는 다르게 조금은 이제 힘을 얻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는데 분위기,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한 게 시진핑 주석이 너무 무리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개혁파, 성장파 말씀하신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하이방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상하이방, 태자당, 공정당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 우리가 말하는 태자당 그렇죠. 나머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감지가 되는 건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앞에서 그런 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 잘 못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럴수록 더 이제 충성 경쟁을 많이 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니까 정치 사상 교육이 더 강화되는 걸 봤을 때 내부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조금 코너에 몰려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재밌는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이따가 시장 얘기는 조금 더 후반부에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만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목요일 날 잠시 장중에 중국 증시도 한번 급락하고 해서 뭐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약간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조영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2019년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이 짚었던 어떤 시장 측면에서의 리스크 요인 중에는 중국 경기 침체 가능성 뭐 이런 부분이 제일 앞부분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작년 12 크리스마스 이후로 다 좋은데 그 와중에 중국이 제일 좋거든요. 지금 그 분위기는 그 배경은 글쎄요, 중국이 올해만 놓고 보면 수익률이 한 24%니까요. 네. 뭐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림을 계속 보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 지표는 다 우하향으로 되게 빨리 내려가고 있고요.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 가격만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힌트를 줄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주식쟁이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먹고 가니까요. 기대로. 일단 환율이 좀 많이 안정된 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뭐 3분기, 4분기 보시면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7위안을 넘어서는 약세를 보이면 마치 뭐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 7위안이 별 의미가 있는 레벨은 아니었는데요. 7위안을 넘었으면 뭐 거기에 이제 파생 상품이 많이 걸려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7위안을 갈 것처럼 하다가 다시 한 6.7위안까지 떨어지면서 위안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그게 이머징 증시에 전반적으로 되게 큰 호재를 불러다 주면서 좋은 영향을 미쳤고 또 2월부터 중반부터 해서 지금 3월 초까지 중국 증시만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양회 뭐 전인대 이런 데에서 보다 좀 전향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기대감. 어떤 경기 부양 쪽으로.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은 더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선반영되었다. 여기까지이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초 체력. 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숨가쁘게 달려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일한 힌트라고 한다면 정책적인 기대감, 그다음에 환율 안정,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이 어쨌든 최악은 지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의 결과물이지 어떤 실체에 대한 결과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 좀 숨가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지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정책 시장이거든요. 정책.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데 현재 중국 증시는 유동성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1월 달만 하더라도 무려 765조 우리나라 원화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400억 그 예산이 400조니까 이거 2배를 그냥 한 달 사이에 푼 겁니다. 지금도 계속 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이 움직이는데
2014년부터 2015년에 경기도 지금처럼 안 좋았고 기업 실적도 안 좋은데 다만 그때도 유동성에 의해서 장이 움직이면서 장이 큰 폭으로 2배 이상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유동성에 의한 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또 정부도 전인대를 앞두고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차 그리고 기관들에게 순매수 원칙 지키라고 지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끌어올렸지 실질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지거나 그리고 기업 실적들이 아주 개선이 되는 모멘텀이 뚜렷한 사항은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우리 조영찬 소장님은 중국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데 뭐 중국 전문가이실 뿐만 아니라 네. 시장 쪽에도 전문가시고 한데 중국 전문가면 중국 편을 좀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중국을 드는 것보다 한국 편에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교수님 이번에 6%에서 6.5%라고 제시하더라고요. 네, 네. 성장률 전망치. 네, 네, 네. 이게 네. 그냥 6%면 6%, 6.5%, 6.5% 좀 뭐 느낌이 다른가요? 의미하는 바도 다르고. 근데 이게 구간 성장은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그래요? 예. 그전에도 6.7%의 구간 성장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색다른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다. 사실 저는 뭐 다른 매체 이야기할 때도 지금 6에서 6.5%의 구간 성장 이야기할 것으로 분명히 저는 그렇게 말씀을 했고 예측을 했었고요. 네. 분명히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구간 성장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부분에서는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오리오 6%를 바오류, 6을 지킨다. 6을 지킨다.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또 이제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면 이게 결국 공산당이 이야기했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두 개의 100년.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시진핑 연결되는 고리죠. 시진핑 주석이 지금 2021년도까지 이 샤오캉 사회, 그러니까 중산층이 많은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면 결국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소득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소득이 2010년 대비 2020년도까지 많아지려면, 그러니까 배로 늘어야 된다는 게 그게 2020년? 예, 2010년에서 2020년도까지를 해봐야 내년 아닙니까? GDP, 그렇죠. GDP 그다음에 네. 주민소득을 10배 그러니까 한 배로 올린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배로 올린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7% 중간 정도가 나와야 돼. 평균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2010년대하고 11년도가 한 8%, 그다음에 계속 7% 떨어지고 있거든요. 남은 게 뭐냐? 그러니까 남은 게 2019년도, 2020년도 금년하고 네, 내년. 2년 남았는데 이때 최소한 6.23%를 해줘야지만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가 이제 말한 그러니까 2010년 대비 GDP나 그다음에 주민 소득이 그러니까 더블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배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정책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공산당은 이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당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크기 때문에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려 있을 거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결론적 말씀 지킬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6% 초반은 갈 거다. 뭐 다른 글로벌 금융기관에서는 지금 5%도 만약 물론 중미 이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 5% 내려간다고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그러니까 한 6% 초반은 지킬 거라 보고. 교수님 이건 말장난이 아니고 네. 6%를 지킬 것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은 6% 초반. 6%대 초반, 6%대 초반을 지킬 것이라고 본다는 말씀은 6%대 초반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신단 말입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6%대 성장을 했다고 나중에 발표할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 아 이제 그렇게 일단 그런 정확히 그건 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다 맞죠. 발표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발표할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다음에 중국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수출이나 투자, 그러니까 소비가 안 좋아도 결국은 막간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 지방 정부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GDP 이 증가율을 이렇게 한 10% 정도는 느리고 당길 수 있는 영역이 되거든요. 그게 물론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암암리 다 아는 이야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 그걸 통계를 조작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해왔던 네,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뭐 우리가 이렇게 실업률. 예. 실업률 부분들이 이게 중국이 완전 고용 수준이죠. 어째 4.5%가 14억 중에 어째 4.5% 나오냐는 거죠. 그건 한 4억 명 정도 해당되는 거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장률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너무 지금 부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쨌든 발표는 초반 간다.
아니, 안 근데 돼.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은데요. 음모론인 각도는 아니고요. 밴드를 제시했다는 건 그만큼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그 고용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걸면서 내수주도 성장으로 완전 성장 방식을 전환시켰거든요. 내수주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무리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4조 유엔의 신4조 유엔의 정책을 막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투자 위주에 나서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보면은 참 엄청납니다. 지방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채권만 무려 360조 원을 풀게 되고요. 우리 돈. 예, 철도 투자만 하더라도 134조, 그리고 도로나 해운 수로 투자에만 무려 300조 원을 투자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이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그리고 통신료, 그리고 전기료도 10% 낮춰주고요. 개인소득세도 낮춰주고 그만큼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외부 충격에는 경제는 상당히 건실하게 버틸 수가 있는데 내부 정변이 일어나거나 혁신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당의 중앙이 흔들리면은 인사도 안 하고 그 동안에 국진 민태를 통해서 국유 기업들이 투자했던 애들도 교체가 되니까 아예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건전 교육 방식에서 당신의 권력과 내 돈을 가지고 사업하고자 했던 민간 기업들도 수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가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보면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 성장은 실제로 달성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목표치로 제시한 부분만큼은 통계 수치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6%를 달성하게끔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구간 성장이라는 게 이게 당연히 안 좋아진 건 맞습니까? 이게 안 좋아진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했죠. 6.5, 7%였던 맞습니까? 네. 계속 중국은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우리가 말하는 연착륙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안에 범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당연히 그런 불안감, 그다음에 자신 없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변수에 저는 100% 동의하는 거 첫 번째 하나 중에서는 중국은 그러니까 내부 아까 문제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외부가 그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해진 거죠. 지금 이 미중 간의 정세 문제. 네네. 그래서 이게 다 연동돼 있다 보니까 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일단 또 보충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서 선생님, 지금 그런데 왜 그 증권가나 월가나 뭐 할 것 없이 왜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중국 경제를 갖고 자꾸 이렇게 걱정을 하죠? 그거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중국 경제를 걱정하기 시작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느낌에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중국 전문가들 뭐 이제 증권사 내에서들도 이제 중국 전문가들 이코노미스트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말을 하다가 결국 딱 끝나버리는 거는 이런 점이 불편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중국 공산당은 다 해결해 줄 거다. 이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관리 경제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공산당이라는 이 힘이 나라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다 막아준다. 걱정할 거 없다. 이게 주로 논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15년, 16년 주식시장 되게 많이 걱정됐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일명 이제 팀 차이나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주식시장 다 틀어 막아주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 부채 더 늘어나고 네. 그러다 보면 경제 회복 안 돌아서고 17년 좀 괜찮은 것 같다가 18년부터 안 좋으니까 이제는 다들 안 된다는 쪽으로 방향이 좀 선회된 것 같고요. 이제 공산당이 막아줄 거야라고 하는 쪽은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조금 더 많이 냉정해진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전인대를 통해서 이제 리커창 총리가 뭐 시진핑 정권이 출범할 때 넘버 2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리커창 지수에서 막 리커창의 경제 전문가가 보는 지표는 이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블룸버그가 지수도 만들어졌죠. 뭐 리코노믹스 계속 네, 뭐 리커창 말이 지수 뭐 예. 그랬다가 작년에는 또 소리 소문이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존재감 나왔는데 없었다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정책 중에 가장 지금 주안을 주는 게 이 세율을 좀 떨어뜨려줘서 소비를 좀 진작시켜 보겠다. 감세. 네, 감세 이런 얘기했는데 바로 이어서 리커창 총리가 그거 상당히 위험한 거다.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맬 때다. 이런 또 반대 의견을 바로 내놨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들리는 거죠. 중국이 공산당 체제가 모든 걸 다 틀어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뭔가 되게 많이 삐걱거리고 있다. 그런데 밖에서
미국까지 공격을 하는 모양새이니 과연 중국이 이걸 잘 이겨낼 수 있겠냐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피곤했을 경우에 쉽게 몸을 회복시키는 것은 에너지 음료를 먹으면 되고요. 네. 몸이 열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탕류를 많이 먹으면 몸이 열이 납니다. 근데 이게 당이 떨어지면 곧바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전지전능한 보이는 손인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요도 창출해주고 공급도 창출해주고 최근 들어와서 중국 정부가 내수주도의 성장을 갑자기 바꾸는 소위 말해서 새 장에 있는 새를 빼서 다른 새를 집어넣는 등록 환조 정책을 쓰고 있고요. 투자 중심의 막 성장을 하는데 예전에는 중국 제조 2025인데 미국이 견제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간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만도 초차 정책을 또 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안에 체제 구조적인 모순이 물려들면서 민간 기업의 부채는 무려 22조 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가계 부채 같은 경우는 22조 달러요? 예, 미국 국가 부채네. 예, 그렇게 가계 부채도 7조 달러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 이게 돈을 막 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는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시가총액이 무려 60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 GDP가 70조 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맞먹는다는 중국 거죠. 부동산 가격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렇게 전지전능한 손이 계속 작동이 되지 않으면은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회색 코뿔소들이 여러 마리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실 채권 문제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부실 문제, 그리고 과잉 생산됐던 문제, 국유기업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위험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관념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넘어갔던 거지만 실제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이 회색 코뿔소가 지금 나오는 거고 그래서 국제 투자은행들이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이렇게 성공 모델을 워싱턴 컨센서스를 미국을 따라가는 게 자본주의 가장 기본이죠. 어느 날 중국이 확 떴어요. 중국 저렇게 지투가 되는구나.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레드 캐피탈리즘을 했어요. 여기 아까 말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거죠. 특유의 사회주의 국가인 게 영어 미국에서는 레드 캐피탈리즘. 그게 뭔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것도 하나의 성공 모델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보이지 아까 우리가 통계 보이는 손. 근데 보이지 않는 손도 또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투명성이 항상 모르겠다라는 게 어디를 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계속 부정적으로 우리는 그런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경제학 개념에서는 근데 이게 뭐 맞지가 않는 것들이 너무나 아까 제가 그 실험들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중국 경제 문제점들 지금 코뿔소 3대 코뿔소 몇 마리 더 플러스 많이 나오는데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가지 딱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 네. 이게 가장 걱정되는 게 일단은 민영 기업들인데요. 그러니까 고용, 세수, 수출 이게 한 60%가 지금 민영 기업이 다는데 힘들어요. 제가 현장을 뛰어보면 제가 중국 온 지 한 3, 4일밖에 안 되거든요. 들어온 지 많은 기업들 만나고 힘들다는 얘기 정말 하거든요. 국영 기업이 아닌 민영 기업들요. 국영 기업들이 아닌 민영 기업들. 그래서 민영 기업들이 지금 이 중국 전체 경제에 큰 부분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수출해서 정말 메이드 인 차이나로서 많이 해가지고 공헌을 많이 했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여기가 무너지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인대의 가장 큰 포인트는 그러니까 경제 성장도 있지만 그 큰 내용은 결국 일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우리가 중국 하면 기업 부채, 가계부채가 하우스푸어가 이제 문제될 아직까지 부동산은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봐도 이번에는 만데도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우스푸어 문제가 이게 나중에 도미노 현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충분히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집은 무리해서 샀는데. 그렇죠. 이걸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P2P 같은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중국에서 우선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젊은 남자가요. 집이 네. 없으면 결혼을 못 합니다. 집이 없으면? 네. 중국에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좀 낫죠. 짝짓기 프로그램 중국 TV를 보시면 여자가 있고 남자가 10명 있습니다. 네. 첫 질문이 뭔지 압니까? 집 없는 신분, 손. 그럼 세 사람 제끼고 나가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그게 우리는 그래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편화됐다는 집 사는 게. 그러니까 이게 빚을 내서 사고 P2P를 통해 또 갚고 이게 맞물려 있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좀 단순히 드러나는 아까 부채 지금 말했는데 지금 기계 부채
이 데이터적인 부분, 사실 그 데이터라는 게 아까 우리가 말하는 뭐 그림자 금융도 마찬가지고 이건 어떤 형태로든가 이게 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마다 데이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팩터보다는 지금 제가 느낀 현장의 부분들은 정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집을 해서 힘들어하는 시애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충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전인대가 개막되는 5일 날이었죠. 그때 중국 최대 투자 회사인 그 중국 민생 투자 집단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여기에 그 규모만 하더라도 30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되는데요. 아니 그런 날 부도 내면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에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왜 그런 말이? 보이는 손은 뭐 하고 안 보이는 손은 뭐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투자 집단들이 신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조선산업 같은 쪽에 투자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투자 그 부도가 상당 부분 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셨던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가계 소비가 중국 GDP의 48%는 49% 차지하는데요. 절반 가까이. 절반인데 이 그 가계의 그 대출의 70%는 부동산과 주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과 부동산이 무너졌을 경우에 중국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럼 저랑 접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자전거는 계속 달려야 되네요. 예, 달려야 됩니다. 서는 순간. 예. 그러니까 7%, 8%라도 성장을 달리면 좋은데 문제는 그 돈을 집어넣는 그 속도가 떨어졌을 경우에 전 세계에 주는 충격은 더 크다는 거죠. 이거 또 할 얘기가 더 있는데 참겠습니다. 아니야 하세요. 네. 그러니까 하세요 교수님. 이게 중국이 약간 투자로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은 우리가 미리 원래 계획이 지금 철도를 지금 한 3년 후에 해야 될 건데 앞당겨 풀면 되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늘릴 수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적정선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멀쩡한 도로 옆에 또 도로 까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중국이 큽니다. 아직까지도 중국에 아직까지도 고속철도가 안 깔린 데도 많습니다.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능력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가 아니라 중국도 고속철도를 뭐 내에서 큰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하는데 고속철도 우리가 말하는 그 빠른 철도가 안 깔린 데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건 계획의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적정선일 것이냐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중국이 빨리 체질 개선, 구조적인 체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대로만 유권을 가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번에 터지면서 자체적인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체적인 체질 개선, 구조적인 방향, 과거의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수출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하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일단 버텨야 되는 거죠. 필요할 때 당기고 끌어쓰고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저는 아까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편에 속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중국을 해서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미국에서도 있어봤고 미국에서도 뭐 관련된 해봤지만 일단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아니다라고만. 저 회색 콤폴소가 한 서너 마리 어른어른 거리긴 하는데 당장 덮칠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씀. 그걸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러니까 선제적인 리스크 대응은 해왔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네. 근데 그게 이제 모르진 않을 건데 이것을 이제 나름 필요할 때는 감추려고 또 할 것이고. 근데 이걸 바꾸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걸 그럼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한 시간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장 지금 안 될 때는 아까 부양책을 해야 되는데 그 부양책이라는 게 결국은 투자. 지방 아직까지 정말 많다니까요. 가보시면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근데 물론 그것도 시간적인 제한 타임테이블은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조영찬 소장님 말씀하신 요것만 갖고 한 시간 갖다가 살살살 해보고 싶은데 제 속마음은 다른 얘기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그 베트남을 갖다가 그렇게 기차 타고 오랜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진핑 주석 만나고 자시고 할 경황도 없었겠네요. 시기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위상도 어려운데 자기 신복들이 이번에 많이 그 추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강국 노선, 자기의 그 시진핑의 그 사상을 이반했던 왕후인, 중국에서 서울 5위입니다. 이 사람도 인수분해돼 버렸어요. 인수분해? 예. 또 한 가지는 중국의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자방이라고 하는 그 후한강 교수 분이 있는데요. 칭화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경제력 그리고 과학 기술력에서 미국을 앞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푸단대 졸업생들이 1000명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퇴진하라고 압력을 줬고요. 중국 언론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 기사를 또 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뉴욕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리커창 총리를 앞서가는
입김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어느 순간 날개 없이 추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류허가요? 예,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의 동력이 좀 잃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당내에서도 리커창 쪽에 그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리커창이 주도하는 경제 정책에 따라서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주시장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 하노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질문하신 거잖아요. 네.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누가 한 번이나 북한은 다 미국이나 미국도 입장에서 그렇겠지만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균형적인 측면에서 동북 삼성의 발전도 그렇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계속 관심과 그걸 놓지 않을 거고요. 활용을 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칩으로서의 뭐 미국과 딜을 할 때 또 이 북한만큼 좋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지금 딱 중국 아까 말씀드린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뭐 편치 않죠. 뭐 지금 와도 하여튼 뭐 들어는 받겠지만 거기서 무슨 해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스피드를 내 가지고 딴 걸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그럼 하노이에서는 파토났고요. 이 와중에 미중 무역 협상까지 좀 파토나면 좀 힘들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어느 정도까지를 갖다가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시장을 물어보시는 것과 제 생각을 물어보시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 먼저. 시장은 그래도 여전히 서로 어느 순간 악수하지 않겠는가. 네, 악수하지 않겠는가. 이미 이제 3월 1일이 데드라인이었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뒤로 밀어보자. 밀었고. 그래서 이제 월말에 가서 한번 만난다고 하니 그 사이에 계속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래도 기대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였지만 다 다르겠지만 악수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어제 나온 미국의 이 무역 적자는 또 역대 거의 최대 수준까지 적자 폭이 커지고 그럼 무역 분쟁에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러한 이 뭐 사회적인 압박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작용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악수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시장의 시각인 것 같고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큰 틀에서 보면 뭐 그럴싸하지만 강론으로 갈수록 아마 악수하기 힘들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뭐 흔히 얘기하지만 뭐 자본시장을 다 열어라라는 건데 뭐 그런 제스처는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51%의 지분을 가져갈 수도 있다. 뭐 심지어 뭐 유럽계의 이 보험사는 들어와서 뭐 거의 100% 지분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뭐 이런 것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본의 유출입을 열어줄 거냐라는 거에 대한 악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화웨이의 그 CFO를 가지고 못살게 굽는 것처럼 이 IT 쪽에서의 헤게모니 싸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강론들을 이번에 함께 악수할 때 풀어낼 거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지만 계속 밑에서는 잡음은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잘해봅시다라는 악수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가주석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한 것은 진지하게 지키겠다. 하지만 중국의 그 합법적인 권리와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지키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게 이야기했던 외국인 투자법이라든지 특허법은 처리시켜주겠다. 그 대신 중국 제조 2025라든지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국유기업 우선 정책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미국이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던진 내용에 142개가 있습니다. 142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한 60%까지는 더 정도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대충 됐는데 그 내용은 뭐 뻔하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뭐 수입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아까 말씀 외국인 투자기업법은 그러니까 좀 바뀌는 겁니다. 중국은 기존에는 독자, 합자, 합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이 기업이 중국에서 하는 형태가 세 가지인데 뭉친다는 겁니다. 하나로 합치는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왜 매체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자꾸 기술 이전은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들어가면 그게 암암리 어느 정도 요구를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기업들의 목소리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인트 벤처를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서 어떤 것은 51%, 59, 49%.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건 50대 50이잖아요. 내가 더 가지고 싶어도 안 돼.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는 거지. 그리고 오케이 합치게. 그럼 하나로 만들게. 규제 없앨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국인 투자, 외상 투자 산업 지도 목록이라고 그랬어요. 외국 기업들이 업종에 들어가면 장려, 제한, 금지가 있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없앤다는데 제 말씀은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일단은 스몰 딜을 봅니다. 스몰 딜. 네. 그러니까 원래 140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조금, 야, 네 나라는 기업들, 산업들 육성하는데 지원 안 해주니? 만 틀리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인데? 그다음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건 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진행을 하는 부분이지 지금 이 전체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스몰 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좀 이게 또 물론 트럼프의 변수에 따라서 아까 질문의 기본적 요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결렬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스몰 딜 형태로 일어난다라고 보여요. 근데 아까 이 트럼프의 변신 이게 또 어떻게 칠 수도 있고 이래 되면 북한 변수가 되면 어떻게 칠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저의 지금 상황은 스몰 딜에 좋은 방향으로 갈 거다. 하지만 그건 100% 만족이 아니다. 일단 지금은 너도 나도 일단은 좀 여기서 서로가 좀 호흡을 좀 하자라는 형태로 그럼 중국이 맞춰주는 형국이죠. 어차피 지금 이 빌은 미국이 던졌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뭐 스몰 딜이 됐고 어쨌거나 뭐 좀 이렇게 몇 개 타협하는 근데 참 답답합니다. 저 뭐야 폼페이오 우리 같은 이거 뭡니까 농객들은 모여가지고 무슨 패권 전쟁이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폼페이오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얘기했더만 뭐 지금 미중 간에 어떤 식으로 타협을 찾아가느냐 하니까 뭐 중국이 우리 콩 좀 더 사주기로 했어요. 국무장관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볼턴한테 밀릴만 해요. 말하는 거나 그 감각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어지간해갖고는 시장은 이미 다 선반영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가 있겠네요. 뭐 선반영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어떤 이 상품 가격들을 보면 저는 선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실기했죠. 작년 3월 달부터 1년 전부터 무역 이 전쟁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사실 전쟁이라는 표현보다는 분쟁을 쓰고 싶었는데요. 이제 보니까 전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5월 달에 타결될 거다. 뭐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트럼프가 이 카드 쓰고는 없애버릴 거다. 되게 저희가 순진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반성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미국의 경제도 고점을 찍고 흘러내려가는 국면이지만 중국은 이미 훨씬 더 먼저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지금이 중국을 공격하는 표현이 어색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원하는 걸 받아낼 수 있는 되게 절호의 기회다. 중국을 조금 더 공경에 몰아넣고 우리는 아직 버틸만 하니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지. 만약에 1년 더 넘어가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경제 지표가 더 다운턴 돌아갔을 때에는 여기서의 이 싸움은 만만치 않을 거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저희가 볼 때는 미국도 더운 바람 불 때쯤 되면 어느 정도 타결은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동안의 1년의 이 상황을 너무 순진하게 바라봤던 거에 대해서는 뭐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 간에 예를 들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수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수지 적자, 뭐 이런 무역 수지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뭐 콩을 사주네, 뭐 미국산 비행기도 사주네. 요즘 보잉 주가 보면 난리 났더만요. 예. 이러나 저러나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6년간에 걸쳐서 1조 2,500억 달러 정도를 미국 물품을 사주겠다는 거죠. 사주겠다. 그러니까 농산물만 하더라도 1년에 한 240억 달러 정도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여기에 300억 달러 더 사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는 60억 달러 정도로 사는데 300억 달러까지 늘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과 관련해서는 사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농산물만 재해놓고서는 우리하고 주력 수출품이 같이 겹친다는 거죠. 우리 시장을 뺏어나가기 때문에 바클레이지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한국은 전체 수출의 3%인 230억 달러 정도가 최악의 경우는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280억 달러. 그리고
아세안은 260억 달러, 그리고 대만은 300억 달러, 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거죠. 미국이 동맹국 자산을 또 뺏어가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앞으로 그 동북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커다란 그 동맹 간의 문제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업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업종을 결국은 이제 한국과 미국의 경합도를 봐야 되는 거죠. 싸우는 경합도를 봐야 돼요. 한국과 미국 간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이 수출하는 부분도 지금 대미 수출의 부분들, 요번에 지금 보고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뭐 미국적인 컨셉을 한다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수출하는 부분,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과 우리나라 제품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 부딪히는 경합들을 본다라면 결국은 이제 우리 같은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 그죠? 가장 품질 반도체, 철강, 그다음에 뭐 기계, 뭐 그다음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겪는 부분인데, 저는 더 나아가서 이제 걱정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미중 간의 통상 문제 이슈도 있지만, 아까 지금 우리가 오늘 했던 중국 근본적인 중국 경제 체질이 지금 약화되고 있으면, 정말 걱정하는 경착륙이 오면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역수출,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을 밀어내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그게 불똥이 칠 수 있고, 우리가 또 사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을 밀어내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렇죠. 중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중국 제품들이 자기들이 이제 경제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미 수출 부분들이 힘들게지기 때문에 네. 한국의 그 전체인 한국 나라한테 경쟁력 부분에서 수출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 이해되시는 거죠? 이건 이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났을 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미국과 한국 간의 경합대에서 이런 제품들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렇죠? 이런 제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근데 사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 뭐 물론 큰 역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도 이제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풀리면, 그러면 이제 완제품을 나가려면 중간재를 우리한테 수입을 해 가겠죠. 네. 기본적인 선은 유지돼 가겠죠. 네. 근데 그게 지금 뭐 전체적인 볼륨에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품 소재가 중국을 통해서 또 수출이 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너무 또 지금 말씀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양면을 또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요. 생각해 보면 이 미중 무역 분쟁이 타결된다라는 게 올렸던 관세를 떨어뜨려 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올려놓은 관세를 다시 없던 걸로 해주겠다, 이런 건 아니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세 철회 가능성도 언급돼. 기존에 작년에, 이번에 안 하면 올해부터 새롭게 올리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손을 봐줄 수 있지만, 기존의 것까지는 나오는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미 높여놓은 관세가 다시 아예 없었던 거로 갈 거냐, 이건 지금 제가 볼 때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나 중국이 대미 수출이 많다고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넘버원 수출국은 미국이 아니고 이미 중국이고요. 네. 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의 총 수출의 규모에서 비중을 차지해서 봤을 때는 이머징 아시아가 거의 40~50%입니다. 이머징 아시아. 예,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 못 팔면 결국은 지근거리에 있는 다른 이머징 아시아 국가들에 팔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거기 가서 경합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시장을 놓고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가 거기서 경합을 벌여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는 게 더 걱정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근데 아까 분명히 그는 지금 예를 들면 뭐 철강이든,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에 올렸던 고관세를 분명히 낮추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건 그런 거거든요. 네. 그게 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전쟁에 의해서 일어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 분명히 이머징 마켓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품 소재나 경쟁력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밀려 있던 부분들, 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가성비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큰 실력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우리한테는 또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MSCI 지수 뭐 편입 비중 늘었다, 중국 A주가. 네. 이것도 우리 증시에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좋으냐 나쁘냐 이분법 좀 물어보시면 무조건 부담이죠. 무조건 부담이다. 네, 이제 지금 A주가 이제 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올해 11월까지 5월, 8월, 11월 각각 5%포인트씩 높여서 궁극적으로 MSCI 이머징 지수에는 중국 A주가 이제 20%를 차지하게 만드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것만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외국인 주식 매도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나라 시장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이 방송을 많이 수급상 그럴 예, 수밖에 수급상 없다. 어쩔 수 없이 비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얼마가 나갈 거냐 이거는 지금으로서 사실은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 추산해 보면 한 2.2조 원 정도일 거다 이렇게 추산한 데도 있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보다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총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5월, 8월, 11월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밸런싱이라는 게 일어나는 타이밍이 되면 어쨌든 외국인이 주식할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주식을 산다. 이런 행동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 보면 일단 뭐 악재를 분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FTSE 그 러셀 지수 같은 경우에도 6월 달부터 중국을 편입시키거든요. 글쎄요. 궁극적으로 네. 2021년까지는 5.5%까지 올라가고요. 또 S&P 다우존스 그 인덱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지수에도 중국 편입 비중을 이제 11월 달부터 계속 9월 달부터 올리게 되나요? 이렇게 됐을 경우 중국에서 수치를 계산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보다 2배인 99조 원 정도가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99조. 예, 그 중국 시장으로. 시장으로. 예. 그러면은 FTS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예. 화폐 단위는 원화 기준으로. 원화 기준으로. 그래서 MSCI로 해서 뭐 지금 말씀하셨던 2조 5천억 달러, 2조 5천억 정도가 한국 시장에 빠져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 그 파이 자체가 크게 뛰어서 중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이제 주간 전망대 안 볼란다 하시는 분이 많이 늘으시겠다. 저거 보고 막 스트레스 받고 걱정돼서 뭐 언제 투자하고 언제 돈 벌겠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가 있겠는데 조금 좋은 얘기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 시장을 보는 그 지수 관련 그 대형주도보다는 오히려 그 개별 종목의 중심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판 나스닥을 본뜬 과학판 증시가 상해 증시에 설립이 되고요. 과학 과학 기술 그러니까 새로 설립되면서 아시아 시장의 역동적인 IT라든지 그리고 그 시장을 선도하는 이 그 커머스라든지 다양한 산업들과 관련된 모멘텀들을 외국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K푸드라든지 K뷰티 그리고 또 전자상거래 관련된 기업들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1조 5천억 그 위엔을 들여가지고 스포츠 산업 진흥 계획도 쓰고요. 아름다운 중국, 건강한 중국과 관련된 시장을 크게 늘리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가서 그 깃발을 꼽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별적인 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보여집니다. 앞부분에서 토론했던 내용들은 중국 정치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뭐 일사불란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뭔가 권력 암투가 이루어지는 것고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그렇게 공고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와중에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뭐 다소 우려되는 바가 있고 코뿔소가 어른어른거리지 벌써 몇 년째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쯤 오니까 뭐 보이는 손 안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 하시는 분들 그냥 정리하고 중국 들어가야겠네요. 느낌에. 뭐 펀더멘털은 어떻든 간에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과연 일반 투자들이 감내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걱정입니다. 심장이 좋아야 되죠. 잘 버텨야 됩니다. 뭐 3,000포인트였다 5,000포인트 순식간에 갔다 또 5,000포인트가 또 2,600포인트도 순식간에 갔다가 2,600이 지금 3,100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올라갈 때만 보면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의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24%의 수익률이 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모양새로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는 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한 나라 주가 수익률이 한 해에 20% 수익이 났으면 그 나라 증시는 정말 좋은 증시였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수익률인 거죠. 이제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막 돈 들어올 때가 천진데. 그건 좀 다른 그 정확한 말인데 네. 중국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많은 이 투자 입장에서 6천 갔을 때 네. 확
절반 반토막 나고 너무나 많은 아픔,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 이론은 데미지가 엄청 컸기 때문에 근데 뭐 또 좀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만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저는 동의를 하는데 또 우리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근데 우리가 결국 투자자는 결국은 아까 중국 정부가 즉 공산당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뷰티 차이나, 헬스 차이나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노령화되는 문제들 이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헬스 차이나 같은 우리가 말하는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다 IT 기업이라지만 다 지금 말씀드린 업종에 다 발을 얹고 있습니다. 왜?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중국의 시장의 큰 방향에서 성장의 그런 모델을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면 큰 실패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네. 중국만 하더라도 남쪽과 북쪽의 기온차가 70도 이상이에요. 그리고 동서 길이만 해도 엄청난데 시장 자체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본시장도 하나가 또 아니고 이쪽에서 동쪽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러지만 실제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들이 한창이고요. 또 부동산 가격도 좋고 공장이 연안 지역에서 이전한 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많이 바뀌셨다. 처음하고. 약간 그러네요. 1시간짜리 토론인데도 지금 뭔가 여기 보시는 분들이 뭔가를 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이고요. 맞기 때문에 저는 진짜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뚝딱뚝딱 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아까 우리 인프라적인 부분도 저는 믿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6%의 초반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고 근데 그게 진짜 그 뭐 조작이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라면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기본적인 그게 펀더멘탈은 충분히 된다라고 보는 거고 주식은 너무나 많은 걸 경험했고 우리가 언설턴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너무 기대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제는 성장보다는 하나의 팩트로 하나의 인더스트리를 좀 보고 그다음에 이 공산당이 보는 방향 그건 중국 기업들이 이미 알고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은 저희 같은 이런 프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은 투자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환율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뭐 조금 이렇게 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국이 위안화를 갖다가 절하하지 말고 절상적으로 하라 이걸 갖고 과거 80년대 미국이 일본 작살낼 때 그 플라자 합의를 갖다가 자꾸 언급하시는데 그때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 적어도 무슨 뭐 지금 6.7 위안에서 놀던 놈이 뭐 5 밑으로 4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 플라자 합의식의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게 언급하셨던 작년에 우리가 막 계속 주시했던 7위안을 넘어서는 위안화 약세 쪽으로 가버리면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뷰가 좀 있으신지요? 환율과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무역협의에서 이제 환율 조항을 도입하는데요. 네. 시장 개입을 못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과 관련된 이런 압력은 중국을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을 개방시키고 나도 먹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미국이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식 프라자 합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환율과 관련된 부분은 마지막 카드고요.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말을 안 들으면은 관세 부과 카드 외에 긴급 수입 제한을 시킬 수 있는 통상법 301조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안보 보장과 관련된 통상확대법 232조 그리고 그 통상법 301조에서 불공정 거래를 막는 코너도 있고요. 또 슈퍼 301조에서 특정 국가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국방권한법도 있고 이것도 안 되면은 나중에는 환율을 쓰겠는데 환율을 잘못 썼을 경우에 미국에 있는 국채를 매각한다든지 미국의 그 부동산 매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환율 문제는 피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번에도 환율 문제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가능성. 아까 제가 142가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협상 테이블에. 근데 그중에 하나가 서비스도 있겠지만 서비스도 있고 그건 당연히 업도 오픈할 거 기본적으로.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금융 자본시장입니다. 네. 근데 중국 그 자본 금융시장은 뭐 다 여기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 2017년도부터 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중국도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고 이미 개방을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에는 미국의 반응에 조금은 응대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린다는 생각인데
바꿔서 지금 우리가 지금 환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율 부분에서도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적정선을 분명히 달릴 거다. 그러니까 위 평가 절상절하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한 7까지 가느냐. 지금 뭐 우리가 절하 갔다가 또 이제 절상으로 또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적정선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중국은 딜레마가 많잖아요. 이게 또 미국적인 보려면 또 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또 예전에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하 막 절상 했을 때 우리 이 중국의 민영 수출 기업들이 들썩들썩했지 않습니까? 막 지방에 도산 나오고 또 시끄럽거든요. 아까도 원천적으로 중국에서 말하는 라오바이싱 백성들이 이게 웅성거리면 공산당은 제일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접정선을 갈 거다라는 부분들이 이게 너무 올라가도 문제고 너무 내려가도 문제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비를 맞춰야 돼요. 차라리 그냥 금융시장 열어가지고 미국 자본도 들어오고 서방 자본이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들어오면은 무역으로 해서 번 돈 그냥 금융시장에 좀 삥떡 끼고 그러면 덜 갈구고 그 다음에 그들도 돈 태어났으면 이제 중국 망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중국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거 하는 것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벌써 시간은 많이 됐고, 어쨌거나 세 분 2019년에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은 뭐 자주 드리는 비유입니다만 이거 완전 앞에 이거 하고 이거 코끼리 만지는 거예요. 이쪽 얘기하면은 길쭉하고 이쪽 얘기하면 뭐 벽 걷고 그런 중국입니다. 그냥 1분 멘트 중국과 관련해서 꼭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코멘트나 인사이트 한마디씩만 우리 서동필 뭐 소장님이나 교수님께서는 뭐 중국의 성장률 뭐 6에서 6.5%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숫자는 거의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네. 그래서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6.3이 나왔기 때문에 와 잘했다. 6.0이 나왔기 때문에 와 못했다. 이거에서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1분이니까 하지만 좀 저희가 조심하고 싶은 부분은 중국의 정책이 모든 걸 다 막아줄 수 있을 거다라는 근간의 생각으로 중국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서동필 센터장님이 바라보시는 중국에 대한 그 그림이 대충 어떤 건지 느낌이 옵니다. 조영선 소장님. 예,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뭐 장밋빛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되는데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큰 그림에서는 어차피 개방으로 나가는 거고요. 네. 또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낮거나 높거나 일단 합의점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다툼이 있더라도 중국 내부적으로는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이고요. 예.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 개방이라도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중국을 연착륙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의 정책 방향이 내수 주도로 바뀌고 있고 이거에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전자상거래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의 소비 시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중국, 건강한 중국, 스포츠 산업이라든지 네. 다양한 불을 떨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빨리 중국에 진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제가 앞에 모델 설명드린 6%, 6.5% 그러니까 한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하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 근데 당연히 이제 그게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켜 나가야 된다는 이게 필요성이 당연성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일단은 오늘의 이야기를 좀 한마디로 일단 정리한다면 네. 제 아는 지인도 이런 말씀 많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위기라고 읽고 기회라고 쓴다. 네. 위기라고 써놓고 이제 위기라고 읽고 기회라고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위기는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했던 그 이야기잖아요. 다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안 할 거냐는 거죠. 우리 기업들 아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직관적까지 다 합치면 중국 우리가 전체 수출에서 30% 넘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뭐 어쩔 건데 뭐 하루아침 뭘 바꾸니까 다변화 쉽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일반적인 이야기 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학자지만 다변화해야 된다. 말은 쉽죠. 좀 막연하죠. 막연한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업들이 우리가 베트남, 동남아 이머징 마켓 수출 안 하고 싶어요, 안 하냐고요. 네.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위기라고 읽고 기회라고 쓴다라는 이제 우리 지인이 했던 부분도 오늘 여기서 쓰고 싶고요. 저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 한다는 우리 기업들 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좀 섞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분명히 금융 자본시장 열릴 거라 저는 보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간에 그냥 일단 기존에 했던 이런 제조 협력이 아니라
돈을 썩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돈을 섞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사드 사태가 떠나더라도 절대 다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쏟고 기업이 썩는 그러니까 이런 좀 보고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러니까 이런 uncertainty한 그러니까 불확실한 시장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주기적으로 중국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만 참 중국은 좀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다룰 부분도 많고 한 시간에 토론 갖고 얘기하기는 그러하고 또 우리나라의 정서도 그렇죠. 소위 말하는 친중 정서와 반중 정서 이런 것들이 또 극명하게 또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상황. 그러나 또 중국이 잘못됐을 경우 우리가 좋아지기보다는 우리가 또 받는 고통이나 고생이 그러니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국제 정치, 국제 역학적인 측면에서도 친중이냐 친미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참 복잡한 이슈죠. 그런 가운데에 오늘은 또 이렇게 세 분 모시고 한번 또 중국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기 전에 하나 이렇게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3월 13일 수요일 오후에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연합인포맥스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북한 경제 개방과 남북 경제 협력 기대 효과라는 주제로 제6회 통일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요. 뭐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발표가 있는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 연합인포맥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